5조 달러가 공중으로 증발했습니다. 수천 개의 스타트업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천재 경영자라 불리던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기꾼 취급을 받기 시작했죠.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고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사무실들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대재앙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지금 매일 쓰는 아마존도, 구글도, 유튜브도, 넷플릭스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인터넷이 완전히 죽을 뻔했던 그 시절. 그리고 어떻게 그 잿더미에서 오늘날의 디지털 제국들이 솟아올랐는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1995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볼게요. 당시 미국 전역의 가정집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상한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전화선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뎀 소리였거든요. 삐걱거리고 끊어질 듯 말 듯한 그 노이즈가 멈추면 겨우 연결이 됐는데 고양이 사진 한 장 내려봤는데 10분에서 15분이 걸리는 시대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속도지만 그때 사람들은 이게 미래라고 진심으로 확신했어요. 인터넷이 정확히 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뭔가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AOL이 무료 체험판 CD를 미국 전역에 뿌렸고 야후가 웹사이트 목록을 정리했으며 넷스케이프가 브라우저 시장을 개척하면서 인터넷은 서부 개척 시대의 황무지 같았는데 카우보이 대신 샌들의 양말을 신은 공대생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얼리어답터들만 인터넷에 관심을 가졌어요. 대학 연구실이나 기술 매니아들의 전유물이었죠. 하지만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 인터넷을 다루기 시작했고 일반인들도 이게 뭔가 대단한 거라는 인식을 갖게 됐거든요. 문제는 아무도 인터넷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몰랐다는 점이에요. 그냥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가치였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모든 의문을 덮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의 잠재력에 도취되어 있었고 그 도취감은 곧 월스트리트로 번져갔어요. 그러다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온라인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마치 개가 간식 봉지 뜯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반응했거든요. 회사가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수익 모델이 뭔지, 돈은 언제 벌 수 있는지 아무도 진지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이름 끝에 닷컴만 붙어 있으면 수백만 달러, 심지어 수천만 달러가 쏟아졌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림판으로 5분 만에 만든 것 같은 조잡한 로고, 실현 가능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황당한 사업 아이디어, 그리고 파괴적 혁신, 선점자 우위, 네트워크 효과라는 유행어를 3번 이상 외칠 수 있는 창업자만 갖추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면 기업 가치 1억 달러는 기본으로 붙었고 투자 유치 성공 소식이 언론을 장식했죠. 실리콘밸리에서는 좋은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신화가 퍼졌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의 사례를 보면 지금은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대표적인 게 패치닷컴인데 양말 인형 캐릭터를 마스우트로 내세운 이 회사는 투자자들한테 무려 3억 달러를 끌어모았습니다. 문제는 50파운드짜리 대용량 개 사료를 원가보다 싸게 팔면서 배송비까지 회사가 부담했다는 거예요. 물건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기막힌 구조였는데 투자들은 이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밀어넣었습니다. 이토이라는 온라인 장난감 판매 회사는 현금을 마치 야외 바비큐 파티에서 숯 태우듯 썼고 웹버는 군사, 작전 수준의 정밀한 식료품 배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10억 달러 넘게 투자받았다가 완성도 못하고 무너졌죠. 코즈모닷컴은 1시간 내에 무료 배송을 약속했는데 껌 하나 주문해도 배달원이 직접 갖다 줬어요. 당연히 수익이 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나스닥 지수는 거침없이 4배로 뛰어올랐고 기업 공개는 연예인 결혼식만큼이나 큰 화제였습니다. 금융 전문 방송에서는 매일같이 새로운 닷컴 기업을 소개하며 띄워줬고 분석가들은 기존의 가치 평가 방식이 인터넷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사람들은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아니라 분위기와 기대감에 투자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가 수익 비율 같은 전통적인 지표는 구시대의 유물 취급을 받았고 페이지 뷰나 사용자 수 같은 허황된 지표가 그 자리를 대신했죠. 수익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미래에 어떻게든 돈을 벌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모든 걸 정당화했으니까요. 1999년이 되자 광기는 정점에 달했습니다. 슈퍼볼 광고에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회사들이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으며 등장했는데 어떤 회사는 제품도 서비스도 없이 우리 웹사이트 3월에 오픈합니다. 기대해주세요라는 문구만 30초 동안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주가는 끝없이 치솟았고 서류상으로는 모두가 부자였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침실에서 주식을 사고 팔았고 평생 주식 근처에도 안 가본 이모가 기술주에 올인했으며 치과 의사들도 진료 사이사이에 부업으로 코딩을 배우면서 자기만의 닷컴 회사를 꿈꾸고 있었죠. 택시 기사가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미용사가 IPO 일정을 논하는 시대였습니다.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무려 1만 2천 개가 넘는 닷컴 기업이 우후죽순 생겨났는데 이 회사들의 사무실 풍경은 정말 독특했어요. 탁구대와 당구대는 기본이고 안마의자, 수면실, 무료 시리얼바, 킥보드가 사무실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출근했고 회의는 빈백 소파에 앉아서 진행됐죠. 사무실이 억만장자들을 위한 놀이터처럼 보이면 그 회사는 다음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거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외부에서 보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했고 실제로 돈을 버는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수익이요? 그건 올드스쿨한 사고방식이었어요. 매출은 신화 속 이야기였고 현금 소진 속도, 그러니까 번 레이트가 빠르면 빠를수록 공격적으로 성장하는 좋은 회사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규모를 키우는 게 목표였습니다. 어디까지 키울 건지, 언제 수익화할 건지는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고 했어요. 모든 이사회와 뉴스룸에서 한 문장이 주문처럼 반복됐죠. 이번엔 다르다. 기술이 모든 것을 바꿀 거고 예전의 법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불편한 진실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뿐이에요. 이건 단순한 골드러시가 아니라 낙관주의라는 포장지로 감싼 집단적 망상이었던 거죠. 모두가 인터넷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꿀 거라고 믿었고 실제로 인터넷은 세상을 바꿉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캘리포니아 어딘가에 허름한 차고에서 제프 베조스, 세르게이 브린, 레리 페이지,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을 가진 조용한 청년들이 이 모든 광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진짜 인터넷 시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요. 광란의 열차가 눈앞의 절벽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동안 이들은 이미 그 다음 세상을 위한 새로운 선로를 묵묵히 깔고 있었습니다. 2000년 3월 10일 나스닥 지수가 5048포인트라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월스트리트 곳곳에서 샴페인이 터지고 트레이딩 플로어에서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닷컴 기업 사무실에서는 의자를 타고 복도를 달리는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자축하는 파티가 밤새 이어졌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새 시대의 시작이었죠. 인터넷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어 보였거든요. 이건 거품이 아니야. 이게 바로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미래라고 모두가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무언가가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해 보였습니다. 몇몇 닷컴 기업들이 분기 실적 목표를 살짝 놓쳤고 그동안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질문들이 갑자기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정확히 매출이 얼마예요? 실제 결제 고객은 몇 명이에요? 혹시 이익이 나긴 해요? 언제쯤 흑자 전환 가능한 거죠? 웹번은 1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쏟아부으며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를 갖춘 식료품 배달 제국을 건설했는데 첫 번째 실적 발표에서 처참한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패치닷컴은 그 유명한 양말 인형 광고로 브랜드 인지도 1위를 달렸지만 팔면 팔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공식 시인했어요.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이 혼란으로, 혼란이 불안으로, 불안이 공포로 전이됐죠. 한때 열광적이었던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제방이 무너지듯 매도 물량이 쏟아졌어요. 기술주의 멈출 수 없는 상승을 상징하던 나스닥 지수는 그로부터 2년에 걸쳐 무려 78%나 폭락했는데 5048에서 1114까지 곤두박질 친 겁니다. 이건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매일 아침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는 게 두려웠고 어제까지 수백만 달러였던 자산이 오늘은 수만 달러로 쪼그라들어 있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죠. 총 1조 7천억 달러가 넘는 시장 가치가 허공으로 사라졌고 전체 닷컴 기업의 절반 이상이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운이 좋은 곳은 헐값에 인수됐고 그렇지 못한 곳은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어요. 사라진 건 회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그 거대한 믿음 체계 자체가 산산조각 났어요. 살아남은 회사들도 처참한 타격을 입었는데 아마존은 시장 가치의 95%를 잃었고 야후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으며
이베이는 비니, 베이비 인형과 중고 전자제품을 거래하는 틈새 시장 덕분에 겨우 숨통을 유지했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할 것 같던 기술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로 전락한 거예요. 그 짧고 초현실적인 순간, 실리콘밸리에서 재정적으로 가장 안정된 웹사이트가 아이들 가상 애완동물 게임인 네오패치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붕괴의 여파는 월스트리트를 훨씬 넘어서 퍼져나갔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 활기가 넘치던 사무실들이 텅 비었고 직원들에게 나눠줬던 스톡 옵션은 휴지 조각보다 못한 신세가 됐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책상 위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고 그렇게 자랑하던 탁구대와 안마 의자는 건물 밖 쓰레기통으로 향했어요. 불과 몇 달 전 비즈니스 잡지 표지를 장식하며 천재 경영인으로 추앙받던 CEO들은 하루아침에 교훈적인 실패 사례의 주인공이 됐고 이후 몇 년간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일어서는 법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며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닷컴 혁명을 인류 진보의 새로운 장이라고 칭송하던 언론도 재빠르게 태도를 바꿨어요. 오늘의 뉴스, 여러분이 들어본 적 없는 또 다른 스타트업이 4억 달러를 공중 분해시켰습니다. 벤처 캐피털 자금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말라버렸고 투자받으려던 스타트업들은 연락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 놀이터 같았던 이사회실은 갑자기 조용하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죠. 사람들이 뭔가 심각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완전히 뒤집어진 서사 속에서 인터넷은 더 이상 새로운 전기가 아니라 새로운 튤립 광풍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시적인 유행, 인류의 혁신 추구 역사에서 비싼 수업료를 낸 값비싼 돌아간 길이라고요. 이름에 닷컴이 들어간 것은 무엇이든 방사성 폐기물처럼 기피 대상이 됐습니다. 생존을 위해 아예 회사명을 바꿔버리는 기업들도 있었어요. 젊은 세대의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대학생들이 전공을 바꾸기 시작했고 컴퓨터 공학과 등록자 수는 2005년까지 30% 넘게 급감했습니다. 코딩을 배워봤자 결국 해고 통지서만 받을 거라면 왜 힘들게 공부하겠어요. 그 많은 돈과 노력과 꿈이 거품처럼 사라진 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디지털 시대의 꿈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잿더미가 천천히 가라앉고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지면에서 사라지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가 조용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더 조용하고 더 단단하고 훨씬 더 현실에 기반을 둔 무언가였습니다. 대다수의 닷컴 스타트업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속도로 무너지는 동안 소수의 회사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들은 패닉에 빠지지도 않았고 언론에 허세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조용히, 체계적으로, 마치 파티가 끝났다는 공지 메일을 못 받은 엔지니어들처럼 묵묵히 코드를 짜고 제품을 개선했습니다. 아마존 이야기를 해볼게요. 2001년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아마존을 사형 선고를 받은 기업으로 취급했습니다. 주가는 한때 107달러까지 갔다가 6달러 근처까지 폭락했고 언론 헤드라인은 아마존을 아마존닷컴밤, 그러니까 아마존 폭탄이라고 조롱했어요. 기관 투자자들은 앞다퉈 지분을 팔아치웠고 솔직히 객관적으로 봐도 상황은 정말 암담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죠. 우리는 책을 배달합니다. 꿈을 파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를 파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책을요. 그는 수익성이 나지 않는 사업 부문을 과감하게 정리했고 불필요한 비용을 깎았으며 회사의 모든 역량을 하나의 핵심 아이디어에 집중시켰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고객에게 원하는 제품을 더 빠르게, 더 싸게, 더 좋은 경험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기발한 마케팅 기믹도 없었고 화려한 비전 선언문도 없었습니다. 오직 끈질기고 치밀한 실행뿐이었죠. 네브래스카에 사는 어떤 고객이 목요일까지 페이퍼백 한 권을 받고 싶다고 하면 아마존은 무슨 수를 써서든 그걸 해냈어요. 감동적인 연설로가 아니라 물류 시스템으로요. 창고 위치를 최적화하고 배송 네트워크를 개선하고 고객 한 명 한 명의 경험을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그 사이 구글은 여전히 스탠퍼드 대학원에서 만난 2명의 청년이 차고에서 운영하는 작은 프로젝트에 불과했어요. TV 광고도 없었고 화려한 기업 공개 로드쇼도 없었습니다. 그냥 코드만 있었죠.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가 세운 목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순했어요. 검색 결과를 더 유용하게 만드는 것. 다른 회사들이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동안 이 두 사람은 조용히 인터넷 검색의 작동 방식을 근본부터 바꿀 알고리즘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페이지 랭크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웹페이지의 중요도를 다른 페이지들이 얼마나 링크하는지로 측정했는데 지금은 당연해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어요.
부수적으로 애드워즈라는 광고 시스템도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게 전체 디지털 광고 산업의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서버 비용과 전기세를 충당할 약간의 수입을 만드는 영리한 방법 정도였죠. 이베이도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미친 듯이 규모를 키우려고 현금을 불태우는 동안 이베이는 딱 한 가지를 제대로 잘했어요.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과 사고 싶은 사람을 연결하는 것. 수집용 동전부터 중고 팩스기, 빈티지 의류까지 별의별 물건이 거래됐는데 이상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면서도 이상하게 잘 작동했습니다. 복잡한 인프라 투자 없이도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단순하고 지속 가능한 모델이었죠. 그렇다면 살아남은 기업들과 사라진 기업들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는 뭐였을까요? 한 단어로 압축하면 수익성입니다. 생존자들에게는 실제로 돈을 내는 고객이 있었고 측정 가능한 매출이 있었으며 작동하는 사업 모델이 있었어요. 이들은 소통의 방식을 재발명하겠다거나 인류의 삶을 바꾸겠다는 막연하고 거창한 꿈을 떠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이 실제로 신경 쓰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죠. 시장의 수요를 먼저 증명한 다음에 성장했고 현금 흐름이 확보된 다음에 사람을 뽑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효과가 있었어요. 거품에 취한 회사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동안 이 생존자들은 오히려 더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덩치는 작아졌지만 더 민첩했고 화려함은 줄었지만 오래 버틸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죠. 그리고 닷컴 붕괴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숨겨진 유산이 있었어요. 바로 인프라입니다. 거품이 한창일 때 천문학적인 금액이 서버, 광섬유 케이블, 데이터 센터 건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재 양성에 쏟아졌거든요. 회사들이 파산하고 사라졌을 때 그들이 구축해놓은 물리적 인프라와 기술적 토대는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마치 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도 그들이 닦아놓은 도로가 수백 년간 유럽의 교통과 무역을 지탱했던 것처럼 인터넷의 뼈대가 남아서 다음 세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빈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이전 회사가 두고 간 서버 렉이 그대로 있었고 새로운 창업자들은 그걸 보며 이렇게 말했죠. 서버 놔두고 갔네. 점심 먹고 뭐 만들어 볼까? 2003년쯤 되자 공포와 혼란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창업자들은 이전 세대와 달랐어요. 인류를 바꿀 거창한 혁명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플랫폼을 만들었죠. 사람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이요. 페이스북은 하버드 대학교 기숙사방에서 마크 저커버그의 취미 프로젝트로 시작됐고 유튜브는 실리콘밸리의 허름한 차고에서 동영상 공유 문제를 해결하려던 3명의 친구들이 만들었으며 트위터는 불확실한 기원과 예상치 못한 파급력을 가진 사이드 프로젝트로 탄생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화려한 런칭 파티를 열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실패한 선배들이 뼈아픈 대가를 치르며 구축해놓은 인프라 위에서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샌프란시스코의 무대 위로 올라와 작은 유리 직사각형 하나를 손에 들어 올렸고 세상은 다시 한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이폰은 그냥 새로운 휴대폰이 아니었어요. 인터넷으로 통하는 관문이었죠. 그 순간부터 인터넷은 책상에 앉아서 접속하는 무언가에서 24시간 우리와 함께하며 살아가는 무언가로 변모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고 주머니에 들어가고 철저하게 개인화된 경험이 된 거예요. 인터넷의 부활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구글은 더 이상 웹사이트가 아니라 동사가 됐고 아마존은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편리함의 새로운 정의가 됐으며 인터넷은 한때 터질 것 같던 거품이 아니라 현대 생활 전체를 떠받치는 근간이 됐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기를 버텨낸 회사들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했고 버티지 못한 회사들은 링크드인에서 공유되는 교훈적인 실패 사례 게시물이 됐죠. 맞아요. 인터넷은 2000년에 정말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지나치게 과대평가됐고 심각하게 오해받았으며 완전한 붕괴의 문턱까지 내몰렸어요. 하지만 그 처참한 잔해 속에서 이전보다 더 조용하고 더 본질에 집중하는 새로운 인터넷이 태어났습니다. 황당무계한 아이디어나 실체 없는 거창한 비전 덕분이 아니라 몇몇 고집스러운 빌더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인터넷은 죽지 않았습니다. 재부팅한 거죠. 그리고 나서 세상 전체를 다시 만들었습니다.